바야는 로마 제국의 라스베이거스였다. 이탈리아 칼데라가 우거진 서해안의 나폴리에서 약 30km 떨어진 휴양도시로 지인, 장군,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사람들의 온갖 변덕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위대한 웅변가 키케로는 망가에서 퇴각하는 연설을 작곡했고, 지인 버질베르지오와 박물학자 플리니 플라니는 회춘하는 공중목욕탕이 닿는 곳에 거주지를 유지했다. 당시 부자와 권력자들이 그들의 불법적인 일을 수행하던 장소이기도 했다. 로마의 극우파들은 파티를 위해 주말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그곳이 바로 지금은 수중도시가 되어버린 그 당시 최고의 유명인사들의 아지트이며 화려함의 대명사였던 바야였다. 강력한 정치가들이 해변가에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온열 스파와 모자이크 타일 수영장으로 호화로운 별장을 지었다. 고대 로마의 바야는 단순한 휴양지뿐만 아니라 신화와 전설이 교차하는 신비로운 장소였다. 이곳은 고대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신화 속 지하 세계로의 입구가 있다는 전설로도 잘 알려져 있던 곳이었다. 바야에 깃들어 있는 전설 한 가지를 소개하겠다. 바야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여성 시빌과 관련된 전설로 유명하다. 시빌은 바야 근처에 위치한 지하 세계의 입구를 지키며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지나가는 곳에서 미래를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시빌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신성한 지침으로 여겨졌다. 특히 쿠마의 시빌은 그녀의 예언을 통해 로마의 운명을 예고했으며 이는 로마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쿠마의 시빌라는 로마 왕국의 마지막 왕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에게 자신이 집필한 예언서를 바쳤다고 전해진다. 이 예언서는 로마의 미래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로마인들은 이 예언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특히 그녀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쿠마의 시빌라와 베르길리우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여겨졌다. 베르길리우스의 전원시 제사권에서는 이러한 메시아적 예언이 언급되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아폴로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영원히 젊을 수 있는 능력은 받지 못해 수세기 동안 늙어가던 쿠마의 시빌라가 로마의 7번째이자 마지막 왕인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를 찾아가 예언서 9권을 바치며 막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타르퀴니우스는 웬 볼품없는 노파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형편없는 책을 팔려고 한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시빌라는 3권을 불태우고 나머지 6권을 같은 가격에 사라고 요구했다. 타르퀴니우스가 이번에도 거부하자 시빌라는 또 다시 3권을 불태운 뒤 마지막 3권을 같은 가격에 사라고 권했다. 타르퀴니우스는 그제야 그 책의 진가를 깨닫고 3권을 원래 가격에 사기로 했다. 그는 이 책들을 로마로 가져가서 유피테르 신전 아래에 있는 지하실의 석관에 보관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책을 열람했다고 한다. 타르퀴니우스가 혁명으로 축출되면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들어선 후에도 시빌라의 예언서는 귀한 대접을 받았다. 처음에는 귀족 2명이 예언서 관리를 맡았고 기원전 367년부터는 귀족과 평민 각 5명씩으로 구성된 일군의 벼스아치들이 데켄브리 사크리스 파키운디스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단체가 신성한 책 관리자로서 예언서를 관리했다. 기원전 1세기부터는 5명을 보충해 총 15명이 이 예언서를 지키기 위해 관리자가 편성되어 책 관리를 맡았다. 이들은 대체로 전직 집정관이나 전직 법무관이었다. 그들은 평생 이 직책을 맡았고 다른 모든 공직에서 면제되었다. 또한 예언서들을 철저히 안전하게 보관하고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평생 함구해야 했다. 그들은 원로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유피테르 신전 지하실 석관에 보관된 예언서를 살펴보고 특정 문구를 찾아내서 원로원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로마인들은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전쟁에서 패하는 등 국난에 처할 때마다 예언서를 살펴보고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예언을 찾고 이를 해석한 뒤 정책에 반영했다. 고대 기록에는 로마 정부가 예언서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 수많은 사례가 열거되었다. 기원전 390년 알리아 전투 패전으로 로마가 켈트인들에게 짓밟힌 뒤 독재관 마르쿠스 프리우스 카밀루스는 신전을 재건하고 정화를 실시하는 절차를 어찌 수행할지 알아보기 위해 시빌라 예언서를 참고했다. 기원전 218년 겨울 한니발 바르카가 이끄는 카르타고군이 트레비아 전투에서
로마군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자 로마인들은 시빌라 예언서에 따라 대규모 희생제를 치렀다. 그럼에도 한니발이 연이은 승리를 거둔 끝에 기원전 216년 칸나이 전투에서 7만에 달하는 로마군을 괴멸시키자 원로원은 예언서에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쓰고 했다는 이유로 그리스인 2명과 난리나 남녀 2명, 총 4명을 포름에 생매장했다. 기원전 205년에는 예언서에서 이다 신선들의 어머니를 로마로 데려온다면 낯선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추방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로원은 키벨레의 상석을 프리기아에서 모셔오기로 했고 기원전 204년 마르쿠스 발레리우스 라이비누스의 주관하에 상석이 로마로 옮겨져 승리의 신전에 놓여지고 특별 경기가 개최되었다. 이후에도 재난이 닥치거나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참고되던 시빌라 예언서는 술라의 내전이 진행되던 기원전 83년 로마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에 원로원은 사모스, 시칠리아, 에트루리아, 아프리카 등 각지의 사원들의 사절들을 보내 시빌라가 남겼다는 예언서들을 가져오게 했다. 이후 각지에서 모인 예언서들의 진위 여부를 판별한 뒤 기원전 76년 푸블리우스 가비니우스, 마르쿠스, 오타킬로스, 루키우스 발레리우스 등이 약 1,000줄에 달하는 예언서를 편찬했고 퀸데킴비리 사크리스 파키운디스가 승인하여 새 예언서로 확정한 뒤 재건된 유피테르 신전 지하실 석관에 보관하였다. 기원전 57년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에게 추방된 이집트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원로원에 자신을 파라오직에 복위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원로원은 관리자들로부터 예언서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집트에 군대를 보내지 말고 외교로 해결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시리아 총독 아울루스 가비니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기원전 55년 이집트로 쳐들어가 알렉산드리아를 접수한 뒤 프톨레마이오스 12세를 복위시켰다. 그런데 기원전 54년 티베르 강이 범람하면서 로마시가 피해를 입자 로마인들은 이를 신이 천벌을 내린 것이라 여기고 가비니우스를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하지만 가비니우스는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지원 덕분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기원전 44년 초 로마 전역에 오직 왕만이 파르티아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예언이 시빌라 예언서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에 많은 이들이 파르티아 원정을 단행하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의도를 의심했다. 예언서 관리자 중 한 사람이었던 루키우스 코타가 카이사르의 원정 시작 직전에 개최될 3월 15일 원로원 회의 때 예언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무산되었다. 기원전 18년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시빌라 예언서의 재편 작업이 이루어졌고 기원전 12년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 사망으로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된 아우구스투스의 지시에 따라 시빌라의 예언서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가 불태워지고 시빌라의 예언서는 팔라티노 언덕의 아폴로 신전 아래 금박 상자 2개에 보관되었다.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에도 네로가 예언서를 접한 뒤 여러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등 로마의 역사 내내 시빌라 예언서는 매우 존중받았다. 그러나 363년 율리아누스가 페르시아 원정 때 열람했음을 끝으로 더 이상은 로마 정부에게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대중종교 국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비그리스도 신자이며 시인이던 루틸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나마티아누스는 플라비우스 스틸리코가 405년 그리스도교도들이 시빌라 예언서를 불태우는 신성모독을 저지르도록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그리스도교의 가장 적대적인 역사가였던 조시무스를 포함한 다른 고대 역사가들은 스틸리코를 배우로 지목하지 않았다. 시빌라 예언서는 이렇게 사라졌지만 오랜 세월 로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 만큼 지중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모방한 시빌라 신탁이 동부 지중해 세계에 널리 유포되었다.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시빌라 신탁의 일부 구절을 인용했고 아테네의 아테나고라스를 포함한 2세기의 수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그리스도교 탄압을 중단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낼 때 시빌라 신탁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에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었다. 고전후 시대에도 쿠마에의 시빌라의 예언과 이를 인용한 베르길리우스의 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바이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으며
기원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예언했던 쿠마의 시빌라의 전설과 예언이 깃든 곳이다. 바야가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지각이 변동하면서 육지에 있던 도시가 물에 잠겨 수중도시가 되기까지 최고로 화려한 휴양지로 부각되며 많은 그 시대 최고의 스타들을 위한 쾌락의 장소였다.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화려했던 문명의 꽃을 피운 곳이다. 갑자기 온몸에 불이 붙어 죽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물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움에 어쩌지 못하고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수도 있겠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신에게 자신을 맡기며 기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진짜로 한순간에 내 몸에 불이 붙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이없을까? 그것도 순식간에 커다란 화마가 되어 내 육체를 불태운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실제로 인체자연발화는 존재한다고 한다. 그저 영화 속 주제로나 그렇겠거니 했는데 실제한다니.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는 완전 미스테리한 세상이 맞다 싶다. 인체자연발화란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어떤 원인 없이 발화하여 연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외부적 발화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자연발화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어의 정의상 보편적으로 인체발화가 더 적합하다. 혹은 자아연소 현상이라고도 칭한다. 이 믿지 못할 인체자연발화가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수백여 건 이상의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오직 인체만을 태우고 사그라진다는 미스터리한 불.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참고로 여력학적으로 인체가 스스로 체내에서 발화할 가능성은 0에 가깝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체가 인화하기 위해서는 연료, 산화제, 온도가 필요한데 인체 내부의 산소 농도가 높지도 않은 데다가 체온 정도로 불이 붙을 만큼 민감한 물질은 자연계에도 별로 없다. 하물며 인체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분은 인간의 신체 70%가량을 차지하며, 따라서 인간의 신체는 애초에 쉽게 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에 타버린 시체의 모습은 일반적으로는 인체는 새까맣게 타고 피부는 서로 들러붙지만 대체로 인체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인체 발화 희생자들의 시체는 완전히 제로 변한다. 신체를 제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화장터에서도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선 용광로와 맞먹는 열을 가해야 한다. 시신을 화장할 때는 고열 처리실에서 섭씨 1200도에서 1400도로 몇 시간 동안 태운 뒤 그래도 타지 않은 뼈의 일부를 물리적인 힘을 가해 다시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자연발화 피해자들의 시신은 뼈까지 완전히 불에 타 잿가루만 남는 상태이며, 단 죽음만의 상반신이 모두 잿더미로 변하는 사례가 있을 만큼 일반적인 화재와 다르다는 점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인체 안 또는 밖에서 작용해 사람의 인체 발화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주위에 불씨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몸은 순식간에 제로 변해갔다. 인체에 붙은 자연발화된 그 불은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에도 절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 미스테리한 것은 그 불은 주변의 어떤 물건에도 옮겨 붙지 않았다.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1852년작 황폐한 집에 등장하는 주정군은 이렇게 사망했다는 소설의 한 페이지의 모습이다. 인체발화 사건의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피해자는 15세기 이탈리아 밀라노의 기사 폴로누스 보르티우스이다. 술꾼이었던 그는 어느 밤 술집에서 와인을 마신 이후 걸어 나오는 길에 갑자기 불을 토하게 된다. 바로 직후 그의 몸은 갑작스럽게 발화하기 시작한다. 일단 이 도시 전설이 유명해진 이유는 사진들의 배경이 너무 깨끗하고 팔이나 다리 등이 온전하게 남은 것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자연발화로 기록된 사건들은 대략 200건 정도 있다. 물론 모두 다 화염의 정확한 이유를 판명할 수 없었으며, 그렇기에 조사관들의 가장 합리적인 추측만 할 뿐이다. 196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노이사 벤트리도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타 사망했다. 발견 당시 그의 몸은 다리 한쪽을 제외하고 모두 제로 변해 있었다. 또한 헬렌의 경우처럼 몸만 온전히 연소됐을 뿐 신고 있던 신발 등 주변 물건은 조금도 타지 않았다. 3년 뒤 미국 뉴욕의 한 술집에서는 만취 상태로 잠든 알코올 중독자 캐리엇의 복부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원인 미상의 불이 일어났다. 동석했던 친구들이 물을 끼얹으며 진압에 나섰지만 결국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사고를 접한 경찰은 캐리엇의 친구들을 살해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길은 몸 안에서 시작된 것이 확실하다는 담당 의사의 증언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주 드물지만 자연 발화를 겪고 생존한 이도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살았던 회사원 르아크가 그 신뢰다. 그는 1979년 승용차로 출근을 하던 중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를 맡고 차를 세웠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통증도 전혀 없이 말이다. 이렇게 다리에서 시작된 불이 전신으로 퍼졌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르아크의 의료진은 차량에서 떨어진 기름이 다리에 묻은 상태에서 우연히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차량이나 바지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르아크는 1년 뒤 유사한 일을 또 다시 겪었고 그 뒤로는 항상 휴대용 소화기를 지니고 다녔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사건들은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났다. 1982년, 1998년, 그리고 바로 작년에도 영국, 호주, 중국 등지에서 관련 사고가 보고됐다. 특히 한 연구에 의하면 영국과 미국에서만 각각 400여 건, 200여 건의 자연 발화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자연 발화는 불과 몇 분 만에 인체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처음에는 국부적으로 발화가 일어나지만 빠른 속도로 전신으로 번져 3분여 정도면 몸 전체가 전소된다. 또한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자연 발화는 오직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이다. 자연 발화의 실제 가능성을 확신하는 화제 조사원이자 어블레이즈 인체 자연 발화의 미스터리한 불에 저자 레리 아놀드에 따르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면 피부에서 푸른빛이 나고 불길이 공중으로 솟구치며 성냥을 켤 때처럼 소음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체의 연소와 달리 불쾌한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연 발화 피해자들은 대개 조직이 탈수되고 피가 증발되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상체만 훼손되고 하체는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자연 발화 추정 사진 중에도 피해자의 다리만 남아있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드물게는 머리를 제외한 전신이 연소된다. 또 앞선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그토록 강력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자연 발화는 주변 물건의 훼손 없이 오로지 인체만 태운다. 시신 주위에는 불에 탄 흔적이 없으며 가전제품 등 인화성 물체들도 불에 손상되지 않았다. 벤트리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이나 입고 있던 옷이 멀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레리 아놀드는 인체가 제로 변하려면 최소 20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그 정도 온도에서조차 불과 몇 분 만에 뼈와 살이 완전히 제로 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시신을 화장할 때도 소각로의 온도는 1200도에 이르지만 뼈는 전혀 타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므로 뼈까지 제로 변하는 자연 발화는 일반적인 화재 사건과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아놀드의 판단이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몸속에서 이같이 엄청난 온도의 열 에너지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인체만 태우고 사라지는 자연 발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학자들은 자연 발화가 실제하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아놀드는 사람들이 자연 발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단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처음 접한 현상이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아울러 아놀드는 오래전에도 자연 발화에 대한 흔적이 발견된다고 말한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상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론의 아들들을 삼켰다는 구절이 바로 자연 발화 현상을 상징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촛불 효과, 정전기 효과? 아놀드에 더해 자연 발화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 결과 몇 가지 가설들이 도출돼 있다. 학자들이 자연 발화를 설명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펼치는 논지는 촛불 효과다. 인체에 불이 붙으면 그 열로 인해 체지방이 녹으면서 양초처럼 끝까지 타 버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가설에서는 인체를 양초, 옷과 체지방은 각각 심지와 연료원으로 본다. 몇 년 전 영국 BBC의 한 프로그램에서 죽은 돼지에 불을 붙여 촛불 효과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 많은 동물 중 돼지를 택한 것은 식성, 해부학적 구조, 생리 특성,
지방 분포가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실험을 주도했던 연구진은 돼지 실험과 자연발화 현상이 동일하다며 자연발화가 원인불명의 초자연적 현상이 아닌 특정 환경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풀이했다. 자연발화 희생자들이 주로 상체만을 흔드는 것 역시 촛불 효과로 추정이 가능하다. 간을 비롯한 상체 내장 조직에 비해 다리 등 하체는 지방이 적어 연소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큰 어점이 있다. 돼지의 뼈까지 완전히 연소시키는데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촛불 효과가 믿거나 말거나 식의 가설이라는 옷을 벗으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설명해야만 한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이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이상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론의 아들들을 삼켰다. 과학인가 허구인가. 일각에서는 자연발화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노인들에게서 주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화학물질 과다 사용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약품과 같은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인체 에너지의 균형이 깨져 자연발화를 촉발한다는 것. 이 밖에도 자연발화와 관련해 정신을 고도로 집중시키면 인체 고유의 전기가 발생한다는 생체 전기설, 천둥번개가 친 후 대기 중에 떠돌던 전화 덩어리가 특별한 원인으로 인체를 발화시킨다는 구전, 현상설, 체내 방사성, 물질들이 서로 충돌해 핵폭탄과 유사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킨다는 체내 핵분열 반응설 등의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덧붙여 음주나 고열 때문에 체온이 급상승에 발화한다는 고열설, 화병 및 화증으로 인한 체내의 화기호치를 원흉으로 보는 화병설 등 다소 엉뚱한 추론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들은 어떤 것도 확고한 지지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자연발화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이렇다 할 학설이 없다는 의미며 과학의 눈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란 얘기다. 이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연발화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선시대에서도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정약용이 남긴 흠음신서에도 이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1815년 12월 겨울 나주에서 김점룡이란 사람이 불륜을 맺다가 유부녀이던 상대 여성인 한씨 부인과 같이 타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옷이나 이불, 심지어 방바닥까지도 탄 흔적이 없고 사람 몸만 타버렸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포도청 수사관들은 이 집주인이나 김점룡의 아내 또는 한씨 부인 남편인 박기원이 저지른 짓으로 의심하여 조사했지만 살인방법에 대하여 도저히 입증할 수가 없어서 결국 흐지부지 미해결로 끝났다. 정약용은 이들 불륜을 눈감아주면서 돈을 받고 방을 빌려준 방주인이 잘못은 있지만 된 사건은 도저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이며 마무리 지었다. 추가로 원혼이 죽인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견까지 남겼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도 인체 발화를 다루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인체는 다 타버렸는데 방이 멀쩡하다 상식적으로 몸이 타버릴 정도의 고온이라면 방안도 다 타버려야 정상인데 인체가 있던 자리만 구멍났고 천장이나 가구는 멀쩡하니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리고 인체 발화를 2번씩이나 겪은 사람도 방송에 나왔는데 신체가 멀쩡한데 자기 몸에서 불이 난 것이 아직도 이해불가라고 말했다. 아무튼 세간에 알려진 자연발화 사례 대다수는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소문에 의존한 일명 카더라 통신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그 때문인지 자연발화 자체가 처음부터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현재 자연발화 현상은 끝모를 미궁 속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언젠가 과학에 의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미스테리의 한자리를 꿰차고 있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를 보면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체야말로 그 어떤 미스터리보다 신비로운 미지의 영역임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인체 발화가 일어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불을 끄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일어나지도 않겠지만